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이 경제로 본 한중일 MC 박종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주영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경제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이명찬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저는 일본 외교 안보 이쪽이 전공이긴 한데 최근에는 뭐 경제에 워낙 푹 빠져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일 경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었던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 모든 분들이 한중일 경제가 과거처럼 진짜 잘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그만 스탑하고 경제가 나빠질 거냐, 여기에 또 핵심이 양국의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빈집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의 빈집 얘기는 이제는 와,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먼저 중국부터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강종현 교수님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의 부동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과잉을 이르도록 이렇게 됐냐 하면, 중국이라는 데가 땅이 넓고요. 일단 개발할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소위 빈 땅을 당연히 이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사용권을 개발상들이 많이 사서, 또 이제 융자 받아서 삽니다. 돈을 자기 돈 내고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개발상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 공장 이런 걸 다 짓죠. 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할 때까지 개발상들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생긴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한 40%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빚으로 진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팔리면 그게 고스란히 악성부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그전에는 주택 수요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가봐야겠고 좀 더 좋은 데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기 샀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그런 패턴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요새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뭐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 수도 있다. 지금 출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출생률이 최초로 1.09명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0점대인데, 물론 1.09명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원래 한자역밖에 못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 풀어줬는데도 2016년에 안 낳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봉쇄 경제를 해버렸으니까 내수가 진작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미분양 주택 내지는 중국 정부의 부담, 특히 중앙 정부는 괜찮은데 지방 정부가 그 개발상들한테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금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경제 발전 모델에서 이전에 중국의 발전을 이끈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주 핵심 요소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 집이 팔리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지금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빈집이 뭐 1억 채다. 8천만 채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 말에 정말로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자기네가 해서 발표를 했는데 800만 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너무 적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제가 사놓고 입주 안 한 집, 그거는 분명히 분양은 된 건데 입주 안 해서 빈집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만 채 정도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생기면 저축부터 해요. 저축률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위험 대비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위 중진국이나 선진국 정도 되면 저축률을 한 18%에서 20% 정도가 돼야 나머지 돈이 소비로 돌아다니는데, 지금 중국은 50%를 왔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위험 대비 자산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어디다가 이걸 이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집을 준비율 낮추고 생애 첫 번째 대출은 얼마를 더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132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웃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좀비처럼 버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거를 조정을 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정부가 이 조절 탄력성을 잃으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강종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일본이 과거에 1990년대에 겪었던 일이 이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본의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1000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800만 채보다 일본에 더 빈집이 많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일단 중국 통계가 좀 안 믿겨져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에 도쿄도 23구에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올랐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게 도대체 일본 부동산의 진실인가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두 개 동시에 다 진실이에요. 도심 중앙이라든가 아주 좋은 자리에는 오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오잖아요. 왜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까요? 이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네. 지방의 도시가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프라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이런 것도 없고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그냥 올 수밖에 없어 오니까. 그러니까 도심은 더 인구가 젊은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도심도 오르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이게 분명히 나눠져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97년쯤에 이제 유학 진행 중이었는데 TV 뉴스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전국에 막 호텔들을 엄청나게 지었던 게 80% 70% 짓다가 멈추는 게 매일 막 한 10건씩 20건씩 방송이 됐어요. 매일. 네. 전국에. 와, 돈이 없어서? 왜? 자금이 막혀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90년대 버블이 딱 꺼지고 나서 꺼질 때 왜 꺼졌냐니까 일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자금 총량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양을 딱 정해버리고 금리까지도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덜컹하면서 이제 오르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짓던 부동산들이 특히 호화 호텔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섬에 가보면은 150채 정도 되는 기가 막힌 리조트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도 안 사는 완전히 사람 없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건요.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새로 지은 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달리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은 굉장히 적었을 것 같은데 왜 집값이 그동안은 잘 안 올랐었을까요? 그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딱 가방을 들고 찾아와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그런데 일본에 전세 없는 거 아시죠? 네. 월세가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동생도 보니까 집을 지었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구나 했더니 에이 무슨 말씀을 월세 사는 것보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짓는 게 훨씬 싸게 친다는 거예요. 와,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서 대출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월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까 회사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계속 오를 줄만 알고 은행에서 집값에 100% 빌려주죠. 어떤 데는 120%까지 벌려줘요. 왜? 오늘 집 지으면 다음 달에 오를 거고 내년에는 더 오를 거니까 전체 가격의 60%, 70%, 80% 이런 게 없이 은행에서 그냥 오바로 빌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빡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그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나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집을 지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일본의 이 예전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값이 무조건 자고 나면 오르니까 중국 사람들 집 2채, 3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 안 될까요? 그 처음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 재정이라든가 이 경제의 자금 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예전부터 그렇게 펼쳤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용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중앙 정부가 계속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금을 계속 대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재정 자립을 하고 있는 성이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의 성시가 31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이게 이제 31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급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중에서 재정 자립을 하는 데가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25개는 중앙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한없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 부동산 발전 모델을 통해서 자금을 좀 써라. 그 비율이 한 40%가 됐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오면서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지도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하는 곳이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출을 딱 옥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옥죄는 게 그때 일본이 버블이 팍 꺼진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창구에서 이 창구 지도처럼 그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그 뒤에 부동산 살리려고 일본에서 돈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듯이? 어떻게 썼나요? 아니 뭐 돈 많이 넣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건축업자들이 그냥 막 짓는다 그러네요. 최근에 글을 봤더니 최근에. 도시 계획 아예 없이 막 그냥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사카시 같은 데서 뭐 한 4-50분 떨어진데 여기 있고 거기서 또 한 20분 정도 버스 타고 가는데도 그냥 짓는데요. 지으면은 또 수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여기에다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거기서 20년 30년 살면은 자녀들은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가버려요. 나이 든 사람만 거기 덜렁 남아있잖아. 네. 그러다 그 사람이 고향 가거나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럼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팔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와. 일본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요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일본 정부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부양책도 쓸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현재 그렇죠. 부동산 버블이 문제가 생겼는데 부채 비율이 그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건전재정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쓸 돈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중앙정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앙정부는 지금 외환보 요구도 3조 3천억 불에 달하고 얼마든지 중앙정부는 방어가 가능한데 그거를 야금야금 지방정부에다 보조금을 해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명확히 존재를 했었고 이게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일본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주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과해졌다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부동산 올라가니까 마구 지으라고 돈을 은행에서 마구 줬던 게 그 하늘 툭 떨어지면서 그게 전부 불량채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돌지가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일부러 약간 집값 올라가는 걸 놔둔 거 방치했다, 조장했다 이런 쪽에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서면서 공동부유라는 아이디올로기를 내세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사회주의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대출 옥죄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지금은 다시 활성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온탕냉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국 인민들에게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니까 일단은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저축을 하면서 기다려보자. 자본주의 경제는 회전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회전이 안 되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짓다가 중지된 거예요. 그렇죠. 한 60%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90년대랑 진짜 거의 똑같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약금은 냈잖아요. 어쨌든 대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게 소유는 나예요.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골 갖다 놓고 그렇죠. 강아지들 거기서 키우고 이건 슬럼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이상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오피스텔 공식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아닌가 보죠? 미국도 높다고 그냥 지금 난리인데. 최근에. 네. 베이징에서 와서 집 사고 할 수 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어놨던 이 오피스들 기업을 위해서 해놓은 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완전히 은행 빚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의 부동산을 중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거든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일본에 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단 가깝고 한문을 쓰고 인터내셔널 스쿨이 꽤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 와서 보니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것도 뭐 최근에는 많이 또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서 그런지. 우리도 제주도에 엄청 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리디라는 녹지라는 걸 쓰는 데인데 거기서 제주도의 아파트 대형 단지를 조성하고
조정하고 뭐 산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강달러하고 금리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못 나와요. 요즘에 뭐 빈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조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폐건물에서 가축 키우고 저 돼지 키우는 거 제가 한번 보도한 적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납골당도 들어서고 이랬다는데 일본은 또 여기서는 빈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동물들이 더 많이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있는 것 없어요. 같아요. 일본에는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중국은 완성되지 않는 건물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일본은 인구 구조가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단기 세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나게 인구가 팽창했잖아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던 집이 하나씩 둘씩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조차도 지금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그냥 문 닫는 경우가 지금 막 계속 속출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와, 일본도 지금 심각한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800만 채든 아니면 뭐 CNN 보도대로 1억 채든 하여간 빈집이 엄청 많은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빈집으로 그냥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이미 인프라가 돼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만들면서 같이. 그래서 이제 성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룰성자에다가 이 편자, 그 조각 편자.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통으로 개발하는 그게 들어섬으로써 도로도 들어오고 세트로 다 하는 거예요. 학교도 오고 다른 데와 연계도로. 신도시는 뭐 한국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헝다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데가 3,000개가 넘어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죠? 네. 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 3,000개를 다 해야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중국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할 때 차이점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되고 나서부터는 경제를 개발해야지 정통성이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개발을 막 하는 데서가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마구 지으면 그대로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계획 경제라는 것은 마음대로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문제가 도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마구 짓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예전에 일본 같은 모습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좀 질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구성 요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피드백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든가 어떤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간하면 그냥 복종하고 따르고. 이게 중국하고 나는 유사성이 많아요. 거의 위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는 건 중국도. 저는 이 빈집에 대해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독주택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버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빈집은 정말 다른 게 제가 가끔 중국에 대해서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 한 아파트 단지에 20만 명이 들어간다는 뭐 초고층이에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빈집으로 막 남아있고 공사 하다가 말고 중단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헝다가 3,000개 공사 현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완공이 안 되면 한 공지, 일종의 신도시죠.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을 산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사도 시공사도 돈을 빌려서 했고 그 집을 산 중국인들도 돈을 빌려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이 구조고 저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유령 도시예요. 유령 도시가 5,000채, 6,000채가 한 번에 지었는데 그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5,000채, 6,000채에 사람이 들어가야 학교도 돌아가고 소방서 건물도 기능을 발휘하고 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유령 도시화된 부분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1차가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외신에서 오죽합니까? 아예 중국어로 써서 구이청 이렇게 철자를 보니까 구이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이청 같은 게 해외에서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정도면 중국 경제 또는 중국의 가게한테도 타격을 엄청 줘서 당장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위기가 나왔을 때 중국 경제 붕괴론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 부채가 많고 그렇지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을 통한 발전 정책을 좀 손을 보려는 구조 조정을 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부분의 일부분 조금 맡기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자. 근데 이제 중국이 잘 쓰는 게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미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시장 부분만 띄어서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시장화 개혁이라는 그 말로 순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화에 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에다 맡겨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정부가 시장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했는데 손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좋은 방향으로 가야 시장화지 좋은 방향으로 안 가면 시장화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상들은 시장화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시장 정책 실패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단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사회주의도 좋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공산당 통치하에서 이렇게 온 이유는 옛날보다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잘 살았고 그래서 분명히 내 이전 세대보다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갔는데 뭐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그럴 수만도 없겠지만 거기에 코로나 겹치죠.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라는 미국의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대통령이 야 중국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중국을 다루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관세 폭탄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꼬인 거예요. 사실 중국이.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이 그런 위기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개혁개방 1978년 말부터 했는데 늘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고 문제가 생겨도 더 많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상쇄가 되고 물론 곰꾼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커가다가 이렇게 병목에 딱 와서 걸려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핑 노믹스와 리커창, 커창 노믹스가 충돌한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더 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리커창은 우리가 지금 그거 아직 거기 갈 때가 안 됐다. 100불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전체가 6억 명이 넘는다. 그런데 무슨 중산층이 뭐 우리가 선진국이냐. 샴페인 6억 명은 정말 가난하다고 네, 생각해야겠네요. 샴페인 터뜨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국은 이전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당 총서기와 공무원 총리가 원래 이제 체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도 주롱지가 총리가 있을 때 장저민이 총석이에요. 그러면 강택민 주용기 체제, 호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게 당 총서기와 공무원 총리 체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진핑도 1기에는 그랬는데 2기 들어서면서 리커창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냥 시진핑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 방일전 방식이나 특히 경제 같은 분야는 국무원이 원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고 25개의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이 중심이 되고 간다. 당연히 원래 당이지만 이 총리도 당 서열이 2위잖아요. 그럼에도 약간 그게 뭐 9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발언권이 있었는데 특히 3기 체제에 와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서 체면을 생각하거나 사회주의를 생각하거나 내가 공동부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아니고 빨리 경제부터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도 지금 시진핑 리스크라고 부를 만큼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도쿄도 23구의 집값이 진짜 오래간만에 오르고 왔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때 일본의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제가 알기로는 1%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제다 보니까 낮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의 금리는 절대 안 오를 거라는 확고한 신념하에서 변동금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한 일본 사람들이 한 0.7% 정도로 돈을 빌리고 이 담보대출을 해서 그래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변동금리가 미국같이 막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에 한 100%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 105% 빌렸다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왜 105%나 빌렸지 그랬더니 부동산 복비도 있고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 100%가 아니라 한 105% 빌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금리가 0.7에서 한 1.5만 가도 갑자기 2배 아닙니까? 난리 나죠.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저로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순간 집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30년, 20년, 30년 가까이를 금리가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는 순간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충격이라는 게.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로 올린다 만다 말이 많은데 진짜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리면 이거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지난해 뭐 2020년부터 한 지난해까지 받던 사람들은 진짜 충격이 더 클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1% 올린다 치면요, 제일 먼저 넘어가는 데가 일본은행이 넘어가요. 일본은행의 자산이 11조 조금 넘게 있다는 게 작년에 얘기했는데 1% 올리면은 국채를 53%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28조 넘어간답니다. 1% 올리면. 그러니까 자산의 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정부는 국채를 마구 찍어내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지불하는데 국가 예산이 30-40%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다고. 네. 그럼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뭐 엔저도 지금 쉽게 못 맞고 아주 진짜 오랫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바라는 건 미국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 미국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국도 혹시 미국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망한다기보다도 어차피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뭐 경쟁하니까 망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긴 한데 금리 때문에라도. 왜냐면 지금 현재 일본은 올리네 마네지만 못 올리는 거고, 여긴 중국은 실제로 중국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제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25%, 30%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연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를 궤도에 올리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제일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는 것도 4% 후반대에서 처음으로 3%대로 내렸어요.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계속 컨트롤하다가 이제 너희가 적당히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이 20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전부 대출 우대 완화 정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또 뭐에 빠집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뭘 아파트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이 많이 안 돌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 돈도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냐 그 돈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본은 대체로 보면 70대 80대들 돈 60-70%를 가지고 있대. 가계 재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영화 보겠다 투자하겠어요. 몇 억 정도 장롱에 쳐놓으면 금고에 놔두시던데요?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든든한데. 네. 그리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옵니까? 이자 안 나오죠 거의. 거기다가 또 47년인가 그때 일본이 정부가 그 개인의 통장을 차단하고 회수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와,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 좀. 전쟁 이후에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 기억 때문에 일본의 개인 자산가들이 정부를 믿질 않아요. 일본 정부를. 언제 또 내 은행에 있는 돈이 자물쇠 잠겨지 뺏길지도 모른다니까요. 금고에다 이유가 있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일본 상황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한국은 왜 남의 나라 얘기하냐?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 끝도 없이 댓글 달려요. 100% 댓글 달립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정리를 좀 해서.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플라자 합의가 85년 9월 달에 있었는데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2년 만에 120달러, 1달러당 120엔으로 딱 가치가 2배로 올라버렸어요. 2년 사이에. 정확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일반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배로 뻥튀기 한 거예요. 2년 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느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니 그때 대기업들은 왕창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20엔으로. 일본에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고 우리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느냐? 내가 딴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했다고. 대기업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정부에 불만을 얘기하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겠죠. 금리를 싹 낮춰가지고
기업들 돈을 마음껏 빌려 쓸 수 있도록 이자를 왕창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만 돈 빌립니까? 기업한테는 낮게 하고 일반인들은 높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또 건물 사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빨리 그걸 제지를 못했던 이유가 왜 못했냐고 봤더니 그 당시에 물가는 안 오르대요. 엔고로 가니까 수입 물가 팍팍 떨어지니까 그게 독이었군요. 네,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물가를 올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갑자기 들컹. 아까 총량제. 그 다음에 금리를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경착륙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일본은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그런 거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영끌에서 부동산 사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 영끌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패턴은 나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재산이 2배로 뻥 튀니까 자금이 여유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블의 수준이 아닌가 이게. 저 하늘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따라가는 패턴은 비슷한데 이 강도가 나는 한국하고 일본은 좀 다르지 않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또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한 1년 소득에 그래도 한 17년 모으면 집을 사오지 마.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중국은 30년이다 50년이다 이런 정도니까 중국 버블하고 또 우리는 조금 다른 점이 있겠죠. 다르죠. 중국 버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수요에 의해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1978년에 개혁 개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의 시스템과 맞춰보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중국 정부는 그 돈 플러스 내부 경기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거죠. 그전에는요, 다 97년까지는 주택을 전부 국가가 갖고 있고 국가가 지어서 나눠줬었어요. 그러다가 97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택 상품화, 이제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돼요. 97년? 네, 97년부터 개인이 그때 이제 이거를 상품화했으니까 하려니까 한 사람이 서너 채 갖고 있는 것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시범구역을 했습니다. 베이징하고 우리 연변도 시범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시범구역에. 그래서 뭐 몇 채씩 사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편적으로 넓혀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란해지니까 그리고 공용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고 기업의 대출금에 의해서 지방정부 재정은 물론이고 은행의 본립 위기마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걸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주택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패턴은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이 집은 사면 오를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도 다 그러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품이 껴 있는 건데 지금 이 거품은 또 언제 낀 거냐 하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을 때 중국도 경제 위기를 맞았고 그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80조 그때 환율로 880조를 풀었습니다. 경기 부양 자금으로. 근데 그게 반은 경기 부양하러 간 게 아니고 반은 주식시장으로 가고 반은 부동산으로. 지금 중국 지도부의 머리에는 그때 올려놨던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다시 뭘 집어넣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 보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과거와 같은 과감한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혹시 요걸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생각을 접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서 해결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70개 도시의 부동산 동향을 매월 발표합니다. 70개 도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1선 도시라고 해서 인구 1000만 넘는데 뭐 2선 도시, 3선 도시 이래서 70개 정도 도시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왜 충격이냐 하면 중국 정부가 이런 다양한 완화, 대출 완화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라앉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면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이렇게 가면은 이거 지지부진하게 돼서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면 그 중앙정부도 책임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그 비관론적인 시각이 있고 더 이상 못 버틸 때 되면은 중국이 칼을 뽑을 거다. 뽑아서 중국 정부가 대량의 자금 지금 요거를 분석하는 데마다 다른데 이거를 한 번에
이번에 일단 정도 정리하는데 약 550조에서 700조 정도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1년 예산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하는 거지. 아, 요거는 팔 거, 요거는 그걸로 다 안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법정 관리 같은 개념이겠죠. 70% 완성했으니까 30% 더 완성해서 집 만들고 이런데 약 550조에서 700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콱 집어넣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보다음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끌면서 보는 거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국내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밀어내기 그게 어디로 연결된 부동산도 밀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아니 있는 그게 건데. 이제 과잉 생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하면서 처음으로 소비보다는 산업을 앞에다 놨어요. 산업 발전을 더 시켜야겠다. 그거 사실은 이제 그건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알리테무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이제 하이테크도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덤핑을 한다. 그게 이제 또 바이든이 8월 1일부터 일부 관세 매길 거고 혹시 트럼프가 되면 내가 일률 관세 10% 다 매기고 뭐 60% 또 관세 매길 거다 이런 걸 불러온 거거든요. 이제 작은 소비재들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50개국 나갔는데 우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알리테무가 지금 이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합니다. 쌍순환 두 개가 순환하는 건데 하나가 국제무역이고 하나가 내수예요. 그럼 이제 국제무역에서 번 돈을 내수에 투자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거기서 또 번 돈을 무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국제무역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져서 내수를 가지고 해보려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리오프닝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돼가지고 산업으로 돌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관계를 옛날에는 내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를 지금은 산업 생산을 해서 밀어내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내수가 죽어도 갑자기 중국이 어떻게 엎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없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돈을 대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거는 국제 경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져도 덤핑 수출, 밀어내기 수출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이걸 좀 커버하려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수 진작이나 부동산 조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이런 거를 하기는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딱 띄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또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중국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니 작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안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근데 이 주저하는 게 더 가면 다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하반기에는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3, 4분기에는 뭔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지부진한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중의 3국이 전부 다 부동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 분명한데 각자 다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국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경제 상황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한중일이 뭐 동양 3국이다 다 서로 얘기하지만 국제경제 체제에서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해 있는 상황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국 사정은 사실 각국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정치적이나 이런 데로 이용되지 않고 민생을 우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조치와 전략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명찬 박사님은. 부동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일본이 있었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있고 한국도 그 와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삼국이 제대로 못 풀면 이 동아시아가 동시에 꺼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를 정말 짜내서 삼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서로에게 조언도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해결 문제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중국에서 보고 일본에서 보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과 일본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인사이트도 동시에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교수님,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